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주차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은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외국 환까지를 강의를 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고, 두 번째 이제 무역의 관리 대상을 갖다가 봤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무역의 특성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실무에서 뭐 어떤 일반론 또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뭐 무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행을 하면 되지 굳이 어떤 이런 뭐 어떤 이론적 뭐 또는 뭐 어떤 문헌적 이런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무역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금방 대상도, 물품, 뭐 용역, 전자적 형태 무채물,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놨지만은 물품만 이제 보더라도 이제 물품의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소비재도 있고요, 뭐 사치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은 게 있고, 양이 적은 게 있고, 오히려 더 가격이 높은 게 있고, 생산이 또 힘든 게 있고, 생산이 쉬운 게 있고, 1차재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 거래 그 각각의 어떤 제품에 대한 거래 관습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관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게 보편적으로 쓰는 어떤 규칙이나 룰로서 이제 어떤 이 규범화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원론적으로 금방 우리가 무역에 대한 정의, 무역에 대한 어떤 대상, 그다음에 무역의 어떤 특성을 이번 시간에 보겠지만은, 항상 이제 실무에서 뭔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막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시 이 회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뭐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자 중에서 무역을 영위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는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무역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이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무역의 특성과 같은 부분에서는 요런 속성, 뭐 되게 쉽게 넘길 수는 있지만, 무역이 뭐 국가가 관리한다던가, 또는 중간에 나오면 제가 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험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약간 조금 이제, 전제, 가정처럼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큰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요 예라고, 무역의 예라고 들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이 결국 무역이라는 부분이 의사결정 중에 하나죠. 이 어떤 의사결정 중에 한 부류인데,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기본에 이제 충실한 건데, 예를 들면 이 배 같은 거 부분, 이 선박과 같은 부분도 투자를 할 때, 남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때 할 때는 이제 다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또 투자가 일어난다 보면 약간 아마추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 자체는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선박과 같은 경우에 배를 사냐 파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비싸죠. 한 1,000억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는 설령이라는 게 존재해요. 수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어떤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부동산처럼 접근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선박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었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유럽,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뭐 특정 몇몇의 국가들이 주로 선주 국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게 되는 것도 기본적인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많은 실무가 자체가 연역적으로 하나의 어떤 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지만은 무역의 특성도 항상 이렇게 잘 이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죠. 자, 첫 번째 이제 무역이라는 부분 자체는 국가 관리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앞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관련되는 키워드는 이거죠. 국가가 통제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습니까? 예, 타리프, 이 관세죠. 관세 장벽. 이 관세 장벽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난 타리프 베리어. 그래서 비관세 장벽.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들이 보통 관리를 할 때는 이 관세 장벽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세 장벽에서 파생되는 부분 자체가 뭐예요? 관세라는 거죠. 관세라는 거고, 그리고 이 관세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세법률주의 기본에 따라 가지고 관세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뭐 관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기본 관세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법부가 정한, 이건 이제 입법 사법기관이 국회죠. 사법, 입법, 이 부분에서 세팅을 해놓습니다. 기본 세율을.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좀 요동친다던가 급변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 가운데 탄력 관세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거는 이제 기본 관세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겁니다.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 관세인데 탄력 관세라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부도 결국은 입법부, 사법부에서 세팅해 놓은 틀 안에서 탄력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고기 수입을 갖다가 금지한다. 그때 이제 뭐 예전에 뭐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 뼈 조각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규칙에서는 뼈 조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고기에. 근데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통제를 한다.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탄력적으로 400%를 갖다가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들어와도 안 팔리겠죠.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렇게 이제 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재정 수입입니다.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소득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특히 수입하거나 수출은 보통 장려를 하죠. 그래서 보통 재정 수입이 수입 쪽에서 이제 수입 측에서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득액, 그죠? 수입액, 수출액, 이게 수입액, 외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가득액을 갖다가 많이 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어떤 결국 목적은 기축통화죠. 뭐 지금은 이제 달러, 뭐 또는 이제 유로, 뭐 이런 등등, 뭐 엔도 역시 포함되고요. 이런 어떤 등등인데 이게 결국은 절대적으로 절대적 가치, 절대적인 어떤 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게 결국은 수출의 목적이고, 이 와중에서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세금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나라도 이 국가에서 무역을 관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용어가 나오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중상주의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요. 결국 무역은 아직도 제로섬 게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부분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뭐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고 네가 잘하는 걸 선택해서 각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쉐어를 하면 파이가 커진다. 그건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커지고 난 다음에서는 결국은 수출과 수입은 다시 또 제로섬 게임으로 수렴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수출을 한 만큼 저쪽에서는 수입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수입한 만큼 저쪽에서는 수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계속 수입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은 계속 소비가 되죠. 하지만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출이 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기축통화에 해당하는 달러든 금이든 그런 절대 가치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구매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물건들을 있는데 그걸 갖다 사올 수 있는 돈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뭐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가계 경제랑 되게 비슷해요. 국가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 자체를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국내 경제 안에서 돈다고 했었을 때는 제로섬 게임을 크게 고민 안 해도 되지만 다른 나라랑 이 거래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수입은 결국 그 나라의 소득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뭐예요? 그 나라의 지출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나라도 이거를 갖다가 언밸런스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창 많이 수출을 한다 그러면 저쪽 나라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제 클레임을 걸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핵심도 보면요. 6대 25, 6, 25, 64, 24, 약 한 1대 4 정도, 1대 한 5 정도로, 5 정도를 갖다가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중국에 1 정도밖에 수출을 안 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둘이 필요해서 교역을 하지만은 이 전쟁에서는 결국 처음에 뭡니까? 미국이 더 이상 그 나라의 물건을 쓰지 않겠다고 닫아버리게 된다고 그러면요. 생산해서 팔 데가 없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한편 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어떤 관계, 한일 간의 무역 관계를 보면요. 일본의 상당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차단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과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관계, 역학관계 있고 이게 결국은 제로섬 게임 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국가가 이 관리를 하는데 뭘로 관리를 하냐면 무역 정책으로 관리를 해요. 무역 정책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무역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핵심이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가지고 무역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죠. 원활하게 흐르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블로킹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자유무역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손해를 갖다가 보면서 뭐 교육을 진행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모두 다 무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의 수입과 뭐 지출, 뭐 수입과 지출과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은 수지인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폐쇄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역 의존도라는 말을 갖다가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무역에 얼마만큼 의존을 하는 건가? 이런 개념이죠. 되게 쉽죠. 그다음에 외화 가동률, 이것도 이제 좀 쉬운 편이죠. 외화를 얼마만큼 벌어들이는 건가? 이런 겁니다. 오히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표 중에서 무역 승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보죠. 무역 승수 효과, 무역 승수 효과는 수출의 증가에 의한 국민 소득의 증가라는 겁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외화, 기축통화가 들어오죠. 그렇게 됐었을 때 국민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그 증가분은 다시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비되어서 국민 소득을 증대시킨다라는 개념으로서 결국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국민 경제의 어떤 소득이 어떻게 증가되느냐 이걸 갖다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수학은 아니에요. 단지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이 개념을 갖다가 그냥 도식화, 수식화 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마치 공식처럼 보이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무역 실무하면서 이렇게 어떤 숫자, 수학 비슷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단순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용돈을 쓰세요? 그거 수식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런 개념이죠. 한 달 용돈. 이건 뭐예요? 하루 지출. 한 달 용돈, 한 달 용돈은 하루 지출 곱하기 뭡니까? 30일, 30일 아니죠. 실질적으로 워킹데이로 따진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뺀다 그러면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면 한 달 용돈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달 용돈 중에서 두 번째 알고 싶은 거는 한 달 식비는 뭡니까? 이거 뭐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식비 나누기 뭐가 돼요? 한 달 소득이 되겠죠. 그럼 한 달 식비가 나오겠죠. 이런 컨셉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세팅을 시켜놓은 게 국민소득 증가분은 수출 증가분. 원래 중간에 있는 제가 손이 막 나가는데 이게 화면이라서 이게 손이 나가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한계 수입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이 한계라는 말 자체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널하다라고 씁니다. 경제학에서는. 마지널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어떤 이제 인풋 값의 한 단위가 증가를 할 때 그게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단위 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수입 증가분입니다. 한계 저축 성향은 단위 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단위 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저축 증가분이에요. 자, 수출을 통해 가지고 결국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수입에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뭐 이제 도진개진이 되는 거죠. 어차피 벌어서 써버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벌어들이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하지 않고요. 국민 경제를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저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돈 역시 마찬가지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두 개를 합산해서. 그래서 결국 보면 한계 수입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자체가 만약에 이 전체적인 앞에 있는 계수라고 그러죠. 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상수 같은 부분이 1이 돼버리면 수출 증가량이 결국은 국민소득 증가분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수출을 했었을 때 벌어들이는 절대 화폐 가치, 이 달러라든가 이걸 가지고 또 필요한 만큼 수입을 하게 되고요. 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분이 수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을 할 때는 한계 수입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고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출 증가가 국민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한계 수입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증가분 뭐 좀 더 이해를 하고 국민소득 증가분인데 실제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1 나누기예요. 두 개를 더할 겁니다. 수식을 보면 이렇게 되죠. 자, 한계 수입 성향 이 두 개 더할 겁니다. 두 개 더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곱할 거예요. 뭘 곱하냐면 수식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건데 수출 증가분이 100이에요. 100일 때 국민소득 증가분이 이 부분 자체가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이 100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출량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0.5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 증가분은 50이 되겠죠. 반대로 0.2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 증가분은
20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밑줄 끄은 부분 자체가 0.5가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1 나누기 뭐예요? 2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0.2가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 나누기 5가 돼야 된다라는,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한계 수입 성향이랑, 그죠? 여기 칸에 들어가는 부분이랑, 글자가 없으니까 요 부분 자체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있는 2 한계 수입 성향, 이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봤더니 1 더하기 1이었다 이 개념이랑 2 더하기 3이었다. 이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수출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고 난 다음 뭡니까? 수입하는데 1만 쓰고 저축을 1만 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 소득에 대해서는 50에 기여를 하지만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다시 수입을 하고 3을 갖다가 저축을 해버리면 뭡니까? 국민 소득은 20밖에 안 증가한다라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요 지표를 가지고 수출이 얼마만큼 여기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줄을 세워놓고 수출 증가분이 국민소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근데 이 나라는 봤더니 수입이 되게 강해요. 수입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버리면 당연히 수출을 증가해도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반대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수출 증가분 자체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경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지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역 의존도입니다. 무역 의존도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건 이제 수식에 해당하고 뭐 통상 1년의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내 총 생산액 가운데 이게 GDP죠,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인데 여기서 무역액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을 풀면 무역 의존도라는 거는 국내 총 생산액분에 거기서 수출한 금액과 수입한 금액을 합쳐가지고 무역 의존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몇 퍼센트냐면 통계치마다 뭐 100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100이 넘는다는 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국내에 생산하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전량 뭐예요? 교역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각종 기관들은 웬만하면 무역 의존도를 100 이상으로 놔두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서 싱가포르라던가 특히 무역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은 다 100%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 GDP, 그죠?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GDP, 국내 총생산액이에요. 국민 총생산은 GNP라고 따로 있는데 우리는 보통 GDP를 씁니다. 그 개념은 아마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보통 입학할 때 제가 입학 사정관이기도 한데 고3인 상황에서도 물어보면 GDP가 뭔지를 대답을 하는데 이상하게 1학년 되고 나서 물어보면 개론 시간에도 문제를 내도 잘 안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계산되지는 앞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재화들이 생산이 되겠죠. 근데 가정을 합니다. 한 재화라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생산해요. 우리나라는 핸드폰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핸드폰을 갖다가 100대 생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는 어떻게 되냐면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예요. 자, 이 품목만 있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뭐예요? 전 세계가 얼마만큼 생산하는 양, 생산량을 갖다가 보는 게 결국은 GDP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컨셉을 가지고 밑에 있는 무역 의존도를 갖다가 봅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죠.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전 자원이라는 거는 아니불자가 아니고요. 천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하늘이 내려준 자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endowment, 그래서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그 철자가 틀렸죠. endowment resource라고 해서 하늘이 주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천부적이다 이런 표현 쓰죠. 그게 이제 부전 자원인데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공업에서 우리가 헤비 인더스트리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중장비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중장비 만들 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부품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고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철광석이 나나요? 철광석이 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제하고
철광석도 수입해야 돼요. 그죠? 철광석. 근데 철광석을 녹이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석탄도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각종 어떤 이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가 생산한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부품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뭘 해야 되냐면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기술력 갖다가 넣게 되는 거죠. 자, 수입을 할 때 들어갔던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었어요. 자, 5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걸 갖다가 10대를 생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GDP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5천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수입 자체가 5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5천만큼 이 원재료를 수입을 한 거죠. 철광석과 석탄 부품을 갖다가 500만 원치 수입해서 10대를 생산해냅니다. 생산해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얼마에 팔 것이냐? 우리는 대당 1,000만 원에 팔 겁니다. 조금 헷갈리나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1,000만 원에 수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500만 원치에 뭘 붙일 겁니까? 부가가치. 여기에는 이 부가가치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인건비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뭐 검사비랑 이 각종이 들어가겠죠. 1,0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걸로 GDP를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국내 총 생산액 자체는 뭡니까? 아까 5천이라고 그랬죠. 근데 앞서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1, 2, 3 더하기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500.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부품 수입 500만 원. 10대치를 갖다가 수입했으니까 당연히 5천이 되겠죠. 그죠? 5천.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만 대가 되겠죠. 10대를 생산하니까 1,000만 원 10대, 수입 500만 원 5천 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팔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생산했던 가격이 5천이니까 이걸 갖다 5천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00이 나오죠. 이런 무역 비중 자체가 300%가 된다라는 이런 어떤 계산이 정량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많은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전부 다를 수입하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이 기초적인 부분이 이 앞서 나왔던 이 부존 자원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갖다 수입을 해서 써서 무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역 의존도가 100%가 넘습니다. 주변 인근 국가들을 보면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한 30%대에 멈춰져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또 100%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핵심적인 근원은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이고요. 수입액이 그만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생산액 자체는 되게 큰데 뭐 수출 비중이 우리 국내 소비를 갖다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해버리면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높을 리가 없죠. 근데 국내 총 생산한 거에 대해서 결국은 뭡니까? 들여와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분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의존도를 보고 싶다. 그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국내 총 생산 자체가 GDP, 그때 GDP가 5천이라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생산이 무역이 수입할 때 얼마입니까? 전량 5천을 수입했죠. GDP가 얼마입니까? 5천이죠. 이렇게 되버리면 뭐예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GDP가 10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100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수출은 우리가 만에 수출했죠. 나누기 예를 들어서 500을 해버리면 5천을 해버리면 뭡니까? 200이 나오게 되죠. 이거 앞에다가 곱하기 100%를 곱해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여기다가 곱하기 퍼센트가 이제 100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무역 의존도보다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보다 수출 의존도가 2배 큰 거죠. 결국은 거기다가 그 차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입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존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화 가득률입니다. 외화 가득률은 우리가 결국은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된 특정 품목, 물품에서 수출 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해서 사용된 수입 물품의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외화 가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오타가 있죠. 가득액은 이 차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게 조금 바뀌어야겠죠. 가득액이 아니고 외화 가득 율이 됩니다. 이유 자체는 결국은 100을 곱했다는 것 자체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득액의 100분율을 따진다 그러면 100%가 되는데 여기 지금 FOB 수출 가격, CIF 수입 가격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인코텀즈라는 걸 갖다가 조금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실 텐데 올해부터는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됩니다. 이 전년도의 무역 실무 또는 전 학기의 무역 개론을 들었던 사람들은 인코텀즈 2010을 배웠어요. 텀즈. 하지만 지금은 2020, 올해부터는 2020이 적용됩니다. 바뀌었냐고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11가지 조건 중에서 11가지 이게 전부 다 가격 조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울 건데 가격 조건에서 이 조건 하나가 이제 또 변했어요. 변했고 D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뭐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이 가격 조건 자체가 결국은 제품의 생산 원가에다가 운송비라던가 보험료 자체가 이제 산정이 되는 건데 이 11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건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FOB 조건이랑 CIF 조건을 제일 많이 씁니다. FOB 조건은 요거의 약자죠. 프리온보드라고 해가지고 온보드가 승선하다거든요. 선적이 되고 난 다음에 셀러의 매도인이죠. 셀러의 책임과 비용이 없어진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CIF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트, 그 다음에 인슈런스, 맞죠? 인슈런스, and freight입니다. 이 freight라는 단어가 운송비를 뜻해요. 해상 운송비를 뜻하고 있고요. 인슈런스, 보험료고요. 코스트는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비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셀러의 책임과 비용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조건들인데 재밌는 거는 수출을 할 때 FOB, 왜 수입을 할 때는 CIF를 갖다가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는 사람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CIF 조건은요. FOB 조건에다가 가격적 측면만 보면 보험, 그리고 난 다음에 운송비를 갖다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제품 가격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의 생산 원가가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를 쓸 때 가격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팔 것이냐 이렇게 돼서 이 제품은 생산 원가가 500원. 제가 단위가 그렇게 크진 않죠. 생산 원가가 500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에 실어다 주려고 그러면 항만까지 나야겠죠. 그러면 수출지 국내 운송비가 뭐 한 100원 정도 들고요. 그러면 수출 신고 제잡비. 제라는 거는 이제 뭐 두루두루 이 들어가는 기타 잡비인데 뭐 한 100원 잡죠. 그럼 너무 이게 작나? 생산 원가를 갖다가 500원 그대로 주고 제잡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품을 생산을 500원 했어요. 이 생산 원가에는 검사비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그다음에 이익 뭐 마진이죠, 마진 뭐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내 통용 가격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시 국내 운송비, 그죠? 어떤 항만까지 가야 되겠죠? 뭐 선적한 항만이든 공항이든 국내 운송비 이렇게 들고 수출 제작비 이렇게 들고 난 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선적 비용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출한 보험 비용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운송 비용, 국가 간 이동 이런 게 있고 그 위에 또 블라블라가 또 있습니다. 블라블라가 있는데 문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CIF랑 FOB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격을 갖다가 가격 조건에서 이래갖고 가격 조건 어떻게 팔 것이냐. FOB 조건. FOB 조건에 저거 가격 대충 계산해 보니까 FOB 조건이면 어디까지를 셀러가 책임져야 되냐면요. 선적 비용, 프리온보드니까 선적 비용 또 100원 든다고 쳐요. 네, 치면 100원 선적할 때까지가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산 원가 500원 받고 그 다음에 국내 운송비 1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수출신고 제작비 1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선적 비용 100원을 받아요. 그러면 FOB 조건에서는 800원이 나와요. 자, 반대로 CIF는 어떻게 되냐면 보험 비용이 또 여기서 한 100원이 또 들어요. 그 다음에 국가 간 주운송비는 좀 더 비싸니까 한 400원이 들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 FOB 가격 800원에다가
FOB 가격 800원에다가 다시 뭘 받아야 되냐면 보험 가격 100원을 갖다가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가 간 주 운송비 400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0원, 1300원이 되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이게 내부 구조고, 가격 조건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FOB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제품은, 개당, FOB 800원입니다. 몇 개 할래요? 이렇게 이제 갈 것이냐, 아니면 CIF, CIF, 원가 그대로 치면 1,300원이죠. 몇 개 할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들이 11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생산 원가 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수출지, 제작비, 선적, 보험, 주운송 비용, 또 반대로 도착하면 도착지, 그죠? 도착지에 또 운송비가 있고 수입할 때 또 신고비, 제작비가 대칭적으로 들겠죠. 여기서 수입 신고비, 그 다음 뭡니까? 수입지, 국내 운송비, 이런 게 등등이 이제 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그 다음에 수입 통과, 수입 통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11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가격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는 이유 자체는 11가지 중에서 이 두 개가 대표적이고, 실제로 세관에서도 그 나라의 제품 자체와 우리나라의 제품에서 수입할 때 가격, 수출할 때 가격은 FOB는 수출 가격은 FOB 기준으로 잡고요. 수입 가격은 CIF 잡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 선택에도 원가가 똑같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잘 보시면 선적 비용, 그죠? 선적 비용 100원. 그 다음에 주 운송 비용 400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를 CIF를 갖다가 만약에 수출하는 사람이 CIF 조건으로 가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랑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자국에 있는 선사 또는 자국에 있는 보험회사랑 계약을 하면 결국은 이 500원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근데 반대로 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은 수출을 할 때 CIF 조건으로 이 주도권을 못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CIF 조건으로 가격 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국 또는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FOB 수출 가격 빼기 CIF 수입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화 가동률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 특수 상황에서는 뭐 특히 열악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는 보험회사도 없고 선사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뭡니까? 뭐 CIF 수출 가격, CIF로 체결하고 이 조건을 선택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능력이 있는 어떤 환경에 있고 주도권이 있다 그러면 수출할 때는 통상 FOB 조건을 쓴다라는 거죠. 왜? 주도권이 그쪽에 있게 되니까. 수입 쪽에 있게 되니까. 반대로 수입을 할 때는 주도권이 수입자, 나한테 있기 때문에 CIF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속성 때문에 외화 가동률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했지만 무역에서 비린내 나게 벌어오는 것은 외화입니다. 그래서 외화를 얼마만큼 벌어왔냐. 앞서 나왔던 무역의존도랑 되게 비슷하지만은요. 결국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갖다가 1을 만약에 수입을 한다. 1을 수입한다 그러면 수출은 2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1만큼의 가득액을 갖다 얻게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어떻게 뭐 신문지상이라든가 통계를 내냐면, 결국은 앞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은 한국과의 수출과 수입은 국제수지표에 나타나요. 이 국제수지표의 핵심 지표가 뭐냐면 결국은 경상수지표고요. 이 경상수지 자체의 안에 구성하는 핵심은 앞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물품, 그 다음에 서비스, 무채물 거래 가격들의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했다, 수입을 적게 했다, 그러면 가득액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한 해는 결국은 뭡니까? 경상수지 흑자, 이런 표현을 써요. 뭐 좀 더 비린하게 얘기하면 무역, 수지, 흑자. 옛날 말인데 지금도 써요. 무역이 흑자다. 이 말 자체가 결국은 외화 가동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외화 가득률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되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인코텀즈는 우리가 무역 계약의 조건, 가격 파트에 가면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어떤 요 무역 관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해보다도 인코텀즈 2020에 대한 바뀐 부분 때문에 많이 나올 거고, 그거는 그때 가격 파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연관입니다. 산업연관.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약간 좀 간접적이기는 한데요. 무역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무역 이론을 보면 알겠지만 그 나라의 경쟁 우위가 있는 제품 자체가 뭐예요? 똑같은 가격을 넣었는데 우리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산업이 그쪽에 뭐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뭐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비교 우위. 비교해봤는데 이쪽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절대 우위는 뭡니까? 뭐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 아담 스미스의 얘기보다는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가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잘하든 하나만 잘하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많이 쓰는데, 이 비교 우위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에 경쟁력이 있나? 소위 말해서 우리 통상적에서는 뭐에 비교 우위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을 판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산업이, 그 물품의 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고, 이걸 갖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좀 모던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라이트 인더스트리라고 했죠. 경공업. 가벼운 거예요. 뭐 신발, 의류 이런 걸 갖다 생산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외화 가득액을 가지고요. 이렇게 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때 경공업은 솔직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력이거든요. 그렇게 맨파워가 강한 인력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중화학공업은 인력도 맨파워가 강한 인력 외에 자본, 또 뭐가 되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력, 자본, 기술, 맨파워에 있는 인력, 자본, 기술이 결국은 돈이거든요. 결국은 경공업 수출입을 갖다가 우리가 한동안 했죠.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제3국이죠.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공업도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결국 외화입니다. 이 외화를 얻게 되면 이 돈을 어디 쓰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거의다가 중화학공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경제력을 만들게 된 거죠. 아직도 전 세계 자동차 또는 그 다음에 원유를 정지하는 이런 능력이 모든 국가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WTO 가입되어 있는 국가 한 160개가 넘는 국가들 가운데서 G20에 드는 국가, 우리가 20개 국가 안에는 늘죠. GDP 85% 안에서는 우리가 전세적으로 차지하는 GDP는 약간 1에서 2%대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많이 이쪽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역에 따라서 요 산업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그 다음 또 하나의 먹거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술력, 반도체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쉬프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뺄 수가 없습니다. 산업이 있어야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요. 경쟁력을 갖게 되고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역 위험이 있어요. 무역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국내 거래에서 누가 내 거래에 있어서 물건에 어떤 뭐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어떤 있었을 때는 이제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서 소송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물건을 갖다가 파는 사람, 셀러죠. 매도인이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쓸 겁니다. 셀러예요. 뭐 통상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터가 되겠죠. 이거와 있는 반대로 매수인이 존재를 합니다. 바이어가 될 거고 임포터가 될 겁니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인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국내 거래든 국외 거래든 매도인, 파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뭐 정상적이라면 물품을 제대로 줄 겁니다. 하지만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의 고민은 뭡니까? 대금은 제대로 줄 것이다. 하지만 물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두 개가 이제 상충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가장
뭐 서로서로 주장을 하겠죠. 네가 먼저 물건을 보내세요. 그럼 내가 돈을 보낼게요. 그죠? 이건 사는 사람 입장이고, 반대로 파는 사람 뭡니까? 네가 먼저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 사는 사람은 물건을 먼저 보내세요. 돈을 보낼게요. 근데 파는 사람은 돈을 먼저 보내세요. 물건을 보낼게요. 왜? 서로서로 이런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에 있는 리스크고, 그 리스크를 갖다가 커머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방 얘기했던 거랑 좀 격조 있게 표현하면, 이 상업 위험 가운데서는 여기 매도인이 갖는 대금 결제하고 갖는 대금 회수의 불능 위험,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매수인, 그죠? 물건을 갖다가 사는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멀컨타일 리스크라고 해서 물품 인수 불능 위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멀천트라는 표현 많이 쓰죠. 상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국내에 있는 선사들 중에서 현대상선과 같은 경우는 현대 뭡니까? 멀천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멀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품 인수 불능, 물품을 제대로 테이킹 딜리버리 하기 힘든 위험, 어려운 위험을 멀컨타일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크레딧 리스크죠. 그게 합쳐가지고 결국은 상업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국내 거래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국제거래에 존재하는 게 비상위험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contingency risk라고 하는데, contingency라는 말 자체가 간접적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상위험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운송위험. 여러분들 배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다수 체감을 할 겁니다. 배라는 거는 개인이 봤었을 때는 상당히 커요. 머스크가 만든 되게 18,000짜리 컨테이너는 축구 경기장을 갖다가 한 2개를 붙여놓은 것만큼 큽니다. 그래서 랭스가 한 200m 되고요. 와이드스가 한 60m. 그리고 난 다음에 뎁스 자체가 한 18m 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보면 커요. 그래서 지나다가 보이는 큰 빌딩 한 2-3개를 잡아뜨려 놓고 연결해도 그 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되게 큽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송 위험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렇게 큰 배는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해상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위험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운송 위험이 존재하고, 두 번째 국가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비상 위험이 지금 뭐 직면했지만, 이걸 갖다가 뭐 국가 위험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파생을 시키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더 천재에 가까운 부분이 있죠. 뭐 사람이 했든 뭘 했든 오히려 더 국가 위험 쪽에 더 가까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운송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래서 약간 디제스터 같은 타입이에요. 태풍, 지진, 분화, 요까지는 이제 자연재해에 가깝죠. 근데 이제 전쟁 및 파업 이런 부분 자체는 인재에 가깝지만은 거의 앞에 있는 자연재해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운송 위험에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갖다가 여기다 두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리스크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국가위험과 같은 경우는 전쟁, 내란, 폭동, 혁명, 사변, 소요 이런 게 이제 되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소요 사태보다 심각한 게 사변이고요. 사변보다 심각한 게 혁명이고요. 혁명보다 심각한 게 폭동이고, 폭동보다 심각한 게 내란이고요. 내란보다 심각한 게 전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위험에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 제재, 이런 엠바고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은 민간 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을 갖다가 다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약간 멈칫했던 이유는, 전쟁 위험과 파업 위험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보험에서 배우겠지만은, 특별 약관을 통해 가지고, 원래 보험에서는 들어주는 게 아닌데 특별 약관으로 해가지고 위험을 갖다가 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런 거 자체가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운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 위험이 무역에는 존재하고, 이런 것 자체를 다 비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가 위험 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위험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부분 자체는 국가 위험이고, 지금 이제 경제라든가 많은 부분이 스탑이 돼 있죠.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지금은 국가 위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거는 정말 진짜 손 쓸 수 없는 방법인데, 경제라는 거 자체는 사람이 작동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누구는 공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심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종이 조각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환위험이라는 것 자체는, 환을 갖다가 좀 이해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1달러에
1,000원 해요. 근데 지금 1달러 얼마입니까? 지금 한 1,200, 오늘날처럼 한 1,200원이 지금 넘고 있어요. 자, 내가 수출할 때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대금 받을 때 1,200원 됐어요. 반대로 수입할 때 1,000원이었어요. 근데 대금 결제할 때 1,200원이에요. 그냥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고 한 달 뒤에 내가 결제하겠는데 불과 200원이 이렇게 올라와 버린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환이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수출했어요. 100달러니까 100달러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량적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돈을 받으면요 10만 원이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를 받을 때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1달러에 1,2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0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예요? 국내에서 내가 환전을 시키려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받아버리면 100달러니까 이게 12만 원이 되죠. 이런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자에게 유리하냐, 수입자에게 유리하냐. 결국은 수입하는 사람은 달러를 갖다가 주게 돼 있죠. 수출하는 사람은 달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출한 사람이 대금 받을 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로 받으니까 좋겠죠. 반대로 수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달러를 줄 때 10만 원 가지고 100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대금 결제를 할 때 봤더니 100달러 주려고 그러면 내가 12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돈. 우리나라 코리아 원을. 그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2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환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 해칭하는 방법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신용조사, 계약서 검토 이런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비상위험과 같은 경우에는 해상적하보험, 선박보험, 선주 이런 보험 등을 줄 수 있고요. 국가위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 그 다음에 해상적하보험 등 어떤 뭐 특약과 함께 시장 조사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환위험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좀 하기 힘든데 환해칭, 해외 진출 등의 방법 등으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게 내가 여유가 있다면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달러를 받아서 다시 또 국내 생산을 가동을 해야 되는 어떤 중소 중견기업은 힘들지만은 대기업은 그냥 그 돈을 들고 있으면 달러는 변함이 없으니까 환 위험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위험에 대해서 해칭하는 방법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이 좀 약간 한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무역이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한 어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여기가 이때는가 2주차 1교시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